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호관찰론 3주차 강의 날입니다.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보호관찰이 갖는 의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2시간은 그랬던 것 같아요. 보호관찰에 대한 개괄적 설명들,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 갈지, 그리고 보호관찰이 갖고 있는 성격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봤고, 또 저자의 서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이 도입되었으며 정착되었는지, 현재의 추세와 어떤 성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교재로서 그걸 한번 정리해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전에 최근에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나요? TV에 방영된 내용 중에 노역형을 줄여야 된다, 노역형을 줄이겠다, 그런 노력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은 논의만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인즉슨 뭐냐면 많은 어떤 사람들, 범죄자들을 시설에 가두어 둔다. 소위 시설 내 초로서의 자유박탈형 징역형들. 그랬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전과자를 양산하고 또 그 본인의 낙인만이 아니라 가족마저도 낙인을 찍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가벼운 죄들, 단기 자유형이나 벌금형을 사인의 처우로서 전과자를 양성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그 비용을 절감한다랄지, 밖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다랄지, 이런 부분으로 전환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현대 형사정책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보호관찰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역형을 줄인다. 이 말은 뭐냐면은 벌금을 부과했을 때, 벌금형을 받았을 때 벌금형 전과를 갖게 되는 거죠.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벌금을 내게 되면 당연히 시설 수용은 되지 않죠. 하지만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벌금을 내거나 벌금을 낼 수 없다면 당신은 교도소에 가야 됩니다 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벌금형을 주었는데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으로 환영을 해서 교도소에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족의 어려움까지 함께 갖게 되고 낙인을 찍게 되는 그런 부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유예나 우리가 보호관찰에서 말하는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다른 사인의 척으로요, 전환을 시키면 어떨까, 이런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형사정책에서의 중요한 어떤 논란의 문제들 중에 하나이고 꾸준히 논쟁거리예요. 뭔가 처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수용해서 완전히 격리시켜서 그 처벌을 강하게 하고 싶은데, 자유형의 본질, 오늘날 교정의 목표이자 이념, 교정에서는 실제 1차 목표가 무엇일까요? 물론 당연히 형벌에 대한,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있죠. 형벌 집행. 그리고 안에서 어떻게 관리를 잘 할까? 라고 하는 문제들이 교정의 문제이지만, 교정에 그건 1차 수단적 가치일 수 있고, 목표적인 부분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형의 이야기란 말이 있고, 개별 처우로 그 사람의 특성에 맞는 처우를 통해서 잘 변화시켜 보자는 것이 교정의 목표입니다. 오늘날 교정의 이념으로서의 사회 복귀가 주된 이념인 까닭입니다. 그런데 단기 자유형을 보내면 교정을 시킬 기간도 없다. 사람을 변화시킬 시간도 짧은데 그 사이에 낙인만 찍히고
악성이 감염돼서 나오면, 오히려 범죄를 습득해서 나온다면 교정의 의미는 퇴색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노역형도 줄인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부분과 맞물려 있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형 범죄자들에게 과다한 벌금 등이 오히려 재활에 더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검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잠깐만 자료를 볼까요? 하면은 오늘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가지고 보는 주 교재의 내용들을 정리해 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보호관찰의 의의, 그 중에서도 보호관찰이란 무엇인지 한 개념의 문제와 그 유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호관찰이라는 말은 보호와 관찰이 합쳐진 용어로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보호관찰. 이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역사적 의미도 있고 두 가지의 기능이 다른 걸 합쳐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 개의 개념이, 다른 개념이 합쳐져 있지만 하나의 사인의 체호로서의 공통된 일을 하고 있어서 구별에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이란 말로 사용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적절한 용어예요. 처음부터 보호관찰이란 말에 특별한 그런 용어는 없었어요. 이 용어는 원래 영미와 유럽에서 나름대로 발전된 두 가지 유사한 제도들을 묶어서 일본에서 합성어로 만든 거예요. 조어지요. 보호와 관찰. 근데 대단히 좀 적절한 면도 있어요. 보호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뭔가를 원조한다, 지원한다, 그 사람을 지지한다, 그 사람에 대해서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내가 케어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호라고 한다면, 관찰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사람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뭔가 그런 어떤 것을 아무튼 감시의 기능들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걸 통해서 다른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재범을 하지 않도록,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도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두 개는 성격을 다르지만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고, 두 가지 다 시설 내 수용이 아닌 밖에 있다는 데서도 같은 개념이죠. 보호와 관찰이 성격을 달리하더라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두 가지 용어가 합쳐졌는지, 그래서 같은 사인의 처우로서의 보호관찰, 그렇게 법률적 용어로 사용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의 유래부터 한번 살펴보죠. 용어의 유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서 보호관찰이 태동했는지, 시작했는지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처음 이야기했지만은 보호와 관찰을 합쳤다 했는데 합친 용어다. 관찰의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바가 있지만, 적절한 단어는 용어는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아무튼 시설 수용 전에,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교정시설이죠. 교정시설에 보내기 전 단계에서 처우하는 것. 그러니까 보호하는 거죠.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이걸 우리는 프로베이션 이렇게
그 다음에 시설에 수용을 했는데 그 형기를 다 마치지 않고 내보낼 수 있는 게 뭘까요?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형기를 다 마치지 않고 사인의 척으로 전환하는 가석방을 먼저 들 수가 있고요. 물론 형기가 종료하는 선시제도가 있어요. 이 내용은 좀 이해를 하시나요? 선시제도, 굿타임 시스템 그러는데 시설에 수용된 수용자가 자기의 선행으로 인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의 형기를 스스로 단축시키는 제도를 우리가 형기의 자기 단축제도, 선시제도, 선행보상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달라요. 요건 형기 자체를 단축해서 그냥 형기가 종료한 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보호관찰이 시작할 때 여기에는 관계되는 용어는 아니죠. 근데 우리 가석방은 뭐냐면은 시설 내에서 살고 있다가 자력 개선의 의지가 있고 재범의 우려가 낮으며 또는 피해자의 감정들도 매우 완화되었거나 또는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면 시설에서 가두어 둔 것보다 사회 내에 있는 것이 더 사회 복귀에 용이하겠다. 명리할 수 있죠. 자립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 기간, 가족과의 유대 관계 이런 속에서 재범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가석방이라는 각국은 가석방 제도를 형사정책 교정제도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회가 불안하잖아요. 그냥 나와 있으면. 그래서 보호관찰부 가석방 이런 표현을 써요. 보호관찰을 병과하는 겁니다. 이럴 때 보호관찰은 관찰의 성격이 강하겠죠. 그죠? 안에 들어가기 전에 보살피는 건 보호라고 한다면 형기를 마치지 않은 수용자가 사인의 처우로 전환되었을 때 가석방을 통해서 나왔을 때 보호관찰부 가석방을 붙인다. 보호관찰부 가석방을 실시한다. 최근에 그런데 이제 형기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형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보호관찰에 붙이는 경우가 있죠. 그제 이야기했던 조두순처럼 고위험성 성범죄자들이 형기를 종료했지만 그들의 재범의 우려, 사회적 불안, 그러한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전자발찌를 채용하고 전자감시 장치를 두고 또는 일정 부분에 대한 애출이나 유흥업소 출입의 제한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보호관찰에서 실시하고 있다. 어찌 보면 보호관찰이 굉장히 뒤에 갈수록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그 예언이 넓어지는 거죠. 확대되고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그것도 일종의 처벌일 수 있거든요.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통제가 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호관찰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 프로베이션과 포로올 두 개의 성격은 하나는 앞 시설 수용 전에 실시하는 것, 포로올은 시설 수용 후에 사회로 돌아올 때 실시하는 것. 두 가지의 보호관찰은 같은 보호관찰 틀 속에 있지만 그렇게 성격을 달리한다. 하나는 시설 수용 전 보호적 성격이 강한 것. 포로올은 시설 수용 후부터의 문제. 관찰적인 성격이 더 강한 것. 자, 그럼 한번 더 살펴볼까요? 프로베이션은 범죄자를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건을 붙여서 사회 내에서 감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애초에 시작도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그 조건을 위배한다면 당연히 시설에 수용해야죠. 이러한 것은 교재에서는 이제 심리 강제란 말을 썼는데 심리 강제를 부여해서 교도소를
내가 잘못하면 다시 시설에 수용되니까 정말 이제는 다른 범행을 하지 않고 생활을 잘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죠. 갖게 된다는 거죠. 심리강제란 말은 포예르 바하가 사용했던 말이에요. 범죄를 억제하는 뜻으로. 사람들은 뭐냐면 인간은 범죄에서 얻어지는 쾌락과 형벌에서 갖게 되는 고통을 비교해서 행동한다는 이 부분들은 뭐 형사정책이나 교정학에서 설명할 때 약간의 자유의사론적 표현이기도 하죠. 뭐냐면 범죄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야. 이런 뜻에. 그런데 범죄의 인과 범죄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른 대비되는 개념도 있죠. 결정론적 입장이라면 범죄를 하게 되는 상황들. 지난주 이야기했던 세 가지 이야기 중에 두 가지가 결정론적인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아무튼 포이에르 바하의 심리강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범죄를 하게 될 때 범죄에서 얻어지는 쾌락과 형벌에서 갖게 되는 고통을 비교하면서 행동하고 형벌이 일반인에게 그러한 형벌이 내가 벌을 받게 돼 이러한 것들이 범죄를 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심리적으로 강제를 한다.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벌을 받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시설에 수용을 시키지 않고 어떤 조건을 부과하면 이 조건을 잘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심리 강제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프로베이션. 프로베이션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프로바티오에서 유래된 것으로 시험을 거친 또는 검증된 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 조건이 부여되면 그 조건을 잘 지켜야 한다는 뜻과 결부되겠죠. 그래서 프로베이션이란 말이 유래가 되었다. 이러한 프로베이션은 영미법 국가에서 영국과 미국에서 먼저 시작한 부분이 있고 소년들에 대해서 영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프로베이션을 실시했기 때문에 영미법계에서 나라들에서도 프로베이션을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러한 프로베이션은 영미법계 국가에서 형의 유예제도와 결부해서 활용되어 왔다. 이를테면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생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기소를 유예하는 거야. 또는 선고를 유예하는 거야. 이런 부분들. 그러한 조건부 유예들이 있고 요즘은 또 독립된 형태로서 그냥 사회 시설에 보내지 않고 사회 봉사 명령과 수강 명령으로 단독 형벌로서의 대치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프로베이션은 시설 수용 전에 그래도 보호의 의미가 더 강한. 한편에 포로울은 시설 수용 이후에 가석방된 사람에 대해서 감독을 부과하는 것. 근데 오늘날에는 재범 억제나 사회 안전을 위해서 출소 후에도 포로울이 보호관찰이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죠. 고위험성 성범죄자들에게는 자기 형기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한다. 이런 경우들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는 목적 자체는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단순히 조건부 석방만을 뜻하는 것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조건부 사면이나 그런 거는 개념상 다른 거죠. 보호관찰에 대한
가석방 보호관찰 부가석방은 조건부로 그냥 석방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프로베이션과 퍼롤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은 발생사적으로 프로베이션이 시설 수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탄생한 데 비해서 퍼롤은 연역적으로 가석방이라는 교정정책에 감독을 부과하면서 감시 통제의 부분들이에요. 감독이란 건 여기서 감독을 부과하면서 발전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공통점? 두 가지 다 사회 처우다. 사회 내에서 이루어진다. 시설이 아닌. 여기에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적어두었습니다만 마크 앙셀이라는 학자나 일본의 단도 시게마스라고 하는 교수는 실제로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없지 않느냐. 발생사적으로 약간의 구별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지만 어차피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하고 사회 내 처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일본에서 두 개를 합성어식으로 사용해서 조어를 만들었듯이 그냥 보호관찰이다. 그래서 이 말에 우리가 쓰고 있는 보호관찰이란 말은 일본의 조어를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과연 두 개가 다른 성격도 존재하는데 앞으로도 꼭 두 가지를 함께 보호관찰이라는 말로 사용해야 될까라고 하는 데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서의 이제 보호관찰의 사용. 우리나라는 법률 용어로서는 일본에서 그렇게 처음에 사용된 것을 우리에게 유입된 거죠. 소위 우리가 일제 강점기 사회를 거치면서 당시에 이제 그대로 받아들인 것. 그래서 우리나라는 1943년에 조선사법보호사업법과 사회보호관찰규칙이 제정되고 실시되면서 이 용어가 법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내용상 본래의 의미는 유권적 보호관찰이 아닌 임의적이고 자선적인 것이었다. 원조적이고 온정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 의미를 제대로 사용하게 된 것은 처음에 이제 소년법에 소년 범죄인들에 대한 정말 보호적인 조치들, 보호처분의 하나로 보호관찰을 규정한 것이 최초였어요. 그러다가 이 규정은 쭉 여건이 안 돼서 어떤 보호관찰직, 보호관찰소, 범죄예방정책 이런 어떤 국가적인 어떤 조직이 정부에서의 그런 실질적인 운영하기 위한 제도나 조직이 미비해서 운영이 되어오지 않다가 이야기했듯이 1988년에 최초로 보호관찰법이 제정되면서 이듬해인 1989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되었다.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소년들에게만 적용되었었죠. 자, 이제 이 보호관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볼 건데요. 좁은 의미의 보호관찰과 일반적인 광의의 보호관찰, 오늘날 최광의의 보호관찰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할까요? 수고했습니다.